크리스마스 새벽 4시. 나는 오늘도 떡을 찌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루 앞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하얀 입김이 유리창에 닿아 흐려졌다가 다시 맑아지길 반복했어요. 아들이 떠난 지 8년. 빨간 날이 참 싫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 때 나만 혼자 이 좁은 부엌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쿵. 대문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이 새벽에?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죠.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작은 몸뚱이가 내 발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영자 맞으시죠? 17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아이는 가까스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바닥 안에는 은빛 목걸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별 모양 펜던트. 아들이 고등학교 때 용돈 모아서 사준 그 목걸이였거든요. 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때문에 왔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라고? 내 아들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야? 8년 동안 소식도 없던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쓰러져 있단 말인가?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행운이 가득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황급히 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워서 마음이 아팠죠.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꿀물을 데우는 동안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의지가 강한 눈이었죠.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시죠? 지아예요. 정지아. 지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 선미가 임신했을 때 지었던 이름.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이름이었어요. 내가 지아라고? 네. 할머니 손녀예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작은 손을 꽉 잡아줬어요.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걸 주면서 그러셨어요. 엄마한테 들켰다간 버려질 테니까 절대 숨기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들고 할머니를 찾아가라고. 내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아야, 내 엄마는? 선미는 어디 있니?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금방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뭐라고?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한테 편지 한 장만 남기고요. 잠깐 다녀올게. 절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고만 써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지아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작은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래서 아빠가 말한 대로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잘했어, 지아야. 잘 찾아왔어.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내가 지켜주겠다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느리 선미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아들이 죽은 뒤로 연락이 끊긴 지 8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아야, 내 엄마가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도망 다닌 적 있니?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자주요. 아빠 돌아가신 후로 계속 이사 다녔어요. 엄마는 항상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된다고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미가 지아를 데리고 도망 다녔다는 건
무언가로부터 숨어 다녔다는 뜻이잖아요. 혹시 누가 너희를 찾아왔니? 이상한 사람들?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정말 누가 온 거야? 네, 작년까지만 해도 가끔 무서운 아저씨들이 찾아왔어요. 엄마한테 돈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저를 방에 숨기고 혼자 나가서 뭐라고 말했는데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돈 이야기, 무서운 사람들, 도망. 이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아야, 내 아빠가 돌아가신 게 정확히 언제였지? 8년 전 12월이요. 크리스마스 한 달 전이었어요. 그날이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마지막 전화를 받은 날. 선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영준이가 사고로. 그 뒤로 장례식장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에 찾아가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죠. 나는 아들의 마지막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8년을 살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죠.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선미는 왜 나를 피한 걸까? 손녀의 존재조차 숨긴 채 살았던 이유가 뭘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지아가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른 숨소리. 얼마나 지쳤으면 이렇게 깊이 잠들었을까요? 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어린 시절 사진, 상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프린트한 종이. 엄마, 나 곧 아빠 될 것 같아. 선미가 임신했어. 엄마 기쁘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때 아들은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지아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정말 푹 잤어요. 이렇게 편하게 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 배고프지?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미역국이요?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왜 그래, 지아야? 미역국 싫어? 아니에요. 아빠가 그랬거든요. 할머니,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요. 아빠는 할머니 생각날 때마다 미역국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아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구나. 그럼 얼른 먹자. 식기 전에.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지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엄마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정말 힘들었어요. 아빠 돌아가신 후로 매일 울면서 일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런데도 돈이 항상 모자랐어요. 무슨 돈이?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제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 때문에 생긴 빚이라고만 했어요. 빚? 내 아들이 빚을 졌다고? 말도 안 돼요. 영준이는 성실한 아이였어요.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는 아이였죠. 지아야, 그 빚이 얼마나 됐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몇 년 동안 갚아도 끝이 안 났어요. 제가 작년에 몰래 엄마 서랍을 뒤져봤는데 차용증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거액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고 했지? 네. 처음엔 친절하게 왔어요. 그런데 점점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나중엔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협박했어요. 돈 안 갚으면 딸 데려간다고요.
내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감히 어린아이를 협박하다니. 그래서 엄마가 도망 다닌 거야? 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살아야 해. 눈에 띄면 안 돼. 그래서 학교도 자주 옮겼어요. 친구도 못 사귀었고요.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니.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선미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구나. 그래서 나를 피한 거였어. 나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들이 대체 어떻게 그런 빚을 지게 된 걸까? 내가 아는 영준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었는데. 지아야, 내 아빠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니? 작은 건설 회사에서 일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건설 회사.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회사 일 때문에 보증을 섰던 걸까?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걸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꼭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선미를 찾아내서 이 아이를 엄마 품에 돌려주겠다고요. 지아야, 할머니가 내 엄마 찾아줄게. 그리고 너를 괴롭힌 사람들도 다 혼내줄 거야. 정말요? 그럼 할머니를 믿어봐. 지아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곧 더 큰 충격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나는 동네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순경 김민수 씨가 맞아줬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를 찾아야 해요. 한 달째 연락이 안 돼서요. 민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연을 설명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혹시 며느님이 빚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아세요? 지아한테 들었어요. 5천만 원이라고. 그 정도면 보통 사채업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수 씨는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근 이 지역에서 불법 사채 조직이 적발됐어요. 혹시 며느님이 그쪽과 연결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선미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일단 수소문해 볼게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며느님이 남긴 물건이나 메모 같은 거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아도 엄마가 남긴 건 짧은 편지 한 장뿐이라고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미가 혼자 그 많은 빚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지아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집에 들어서니 지아가 거실에서 낡은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지아야, 뭐 찾니? 아, 할머니. 저 엄마가 남긴 편지 다시 읽어보려고요.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나는 지아 옆에 앉아 편지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급하게 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지아야,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기다려. 누가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마. 며칠이면 돌아올게. 사랑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아가 편지 뒷면을 뒤집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봐요. 엄마가 뭔가 적었다가 지운 흔적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희미한 볼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창가에 대고 빛에 비춰봤어요. 인천 부두 3호? 인천 부두요? 그래. 아주 희미하지만 이렇게 보여. 지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엄마가 거기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일 당장 가봐야겠어.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 봤습니다. 떡 장사로 모은 돈.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천만 원 정도는 있었어요. 혹시 선미를 찾으면 이 돈이라도 보태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아와 함께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2시간을 달려 부두에 도착했어요.
비린내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죠. 할머니, 사모 창고가 어디 있을까요? 저기 물어보자. 우리는 근처 식당 아주머니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대답이 이상했어요. 사모 창고요? 거긴 요새 출입 금지예요. 경찰이 수사 중이거든요. 무슨 수사요? 불법 사채 조직 아지트였대요. 한 달 전에 적발됐다던데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전. 선미가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혹시 여자 한 명 못 보셨어요? 40대 초반쯤 되는? 글쎄요. 그때 경찰차가 여러 대 왔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다던데요. 그 중에 여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나는 다급히 지아 손을 잡고 파출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 씨, 인천 부두 3호 창고 사건 아세요? 아, 그거요?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거기 가신 거예요? 네, 지금 인천이에요. 어머니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인천 쪽 경찰에 연락해 볼게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 하루 같았어요. 지아는 내 옆에 꼭 붙어서 떨고 있었죠. 드디어 민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확인해 봤는데요. 당시 체포된 사람 중에 며느님은 없었대요. 그럼 선미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그 조직 두목이 진술하길 정영준 씨, 그러니까 어머니 아드님 이름으로 된 차용증은 위조였대요. 뭐라고요? 아드님이 직접 빌린 돈이 아니라 누군가 아드님 명의를 도용해서 돈을 빌린 거래요. 그걸 모르고 며느님이 8년 동안 갚아온 거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아가 황급히 나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선미가 그 고생을 억울하게 한 거였어?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조직 두목이 체포되기 직전 누군가 내부 정보를 경찰에 제보했대요. 그 제보자가 바로 며느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럼 선미는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며느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선미야, 너 정말 용감한 엄마구나. 지아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엄마는 안전한 거죠? 그래, 지아야. 내 엄마는 영웅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선미가 안전하다면 왜 아직도 지아에게 연락하지 않는 걸까? 혹시 또 다른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지아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지아야, 왜 그래? 아이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숨이 안 쉬어져요. 지아야. 나는 황급히 아이를 부축했어요. 지아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119. 119 불러야 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나는 지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지아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조금만 참아. 할머니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네, 할머니예요. 어머님, 지아 어머님은 안 계세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나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이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으셨어요. 그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심실 중격 결손이에요. 지금까지 버틴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그럼 빨리 수술해 주세요. 문제는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나는 즉시 말했습니다. 제가 동의할게요.
그리고 돈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어머님 고령이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고 말고요. 내 손녀인데요. 그날 밤 나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통장에 돈을 전부 인출했습니다. 2천만 원. 그리고 집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이 집은 아들이 결혼할 때 사준 집이었죠. 나는 이 집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지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간호사가 작은 봉투를 건네줬어요. 어머님, 환자분이 의식 잃기 전에 이거 꼭 할머니께 드리라고 했어요. 봉투를 열자 낡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 목소리예요. 꼭 들어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8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뒤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야, 내가 이 녹음을 남기는 건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야.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 사장이 내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았어.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내 인감이 위조된 거야. 5천만 원. 거액이야.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근데 사장이 날 협박했어. 신고하면 내 가족이 다친다고. 선미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어. 영준아. 근데 어제 누군가 날 미행하는 걸 느꼈어. 아마 사장이 보낸 사람일 거야. 선미야, 만약 내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엄마한테 가.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엄마가 너랑 지아를 지켜줄 거야.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아, 우리 딸. 미안해. 아빠가 좋은 아빠 못해줘서. 지아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할머니를 꼭 만나.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영준아, 영준아. 엄마 선미랑 지아 좀 지켜줘. 엄마가 내 마지막 희망이야. 부탁해, 엄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 내어 울었어요.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준아, 엄마가 몰랐어.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지. 아들은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했던 거예요. 가족을 지키려고, 나를 지키려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걱정했던 거죠.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엄마가 지아 꼭 지킬게. 그리고 선미도 찾아서 너희 가족 다시 모이게 해줄게. 나는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지아를 바라봤어요. 지아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너를 꼭 살려낼게. 그리고 내 엄마도 찾아줄게. 그때였습니다. 내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어머니.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선미야. 창백하고 야윈 얼굴. 하지만 분명 내 며느리 선미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선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지아가. 나는 선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줬어요. 이제 됐어. 넌 잘못한 거 없어. 수고 많았어, 선미야. 8년 만에 우리는 드디어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8년간의 고통, 그리고 지아를 향한 걱정까지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선미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서 우리는 마주 보고 있었어요. 선미의 얼굴은 8년 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8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이제 그만해. 넌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한 거잖니. 선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준이가 죽던 날 저는 알았어요.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과의 충돌 사고라고 했지만 영준이는 술을 안 마셨거든요. 그날 저한테 전화했을 때도 멀쩡했어요. 그럼 누군가 일부러 사고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빌린 돈 5천만 원 갚아라면서요. 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영준이가 제 몰래 돈을 빌렸나 싶었어요. 근데 차용증을 보니까 이상했어요. 영준이 필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지하 사진을 보여줬어요. 신고하면 딸이 다친다고 협박했어요.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닌 거구나. 네. 저는 계속 도망 다니면서 돈을 갚았어요. 근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갚아도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직 안으로 들어간 거야.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년 전에 결심했어요. 이렇게 평생 도망 다닐 순 없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조직 사무실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밤마다 몰래 서류를 사진 찍어서 경찰에 넘겼죠. 위험하지 않았니? 무서웠죠. 근데 지아를 생각하면 할 수 있었어요.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조직이 무너진 건 한 달 전이에요. 근데 그 두목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제가 제보자라는 걸요. 뭐라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두목이 체포되기 전에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렸대요. 배신자를 찾아내라고요. 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위험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지아한테도 연락 못했어요. 제 전화를 추적할까 봐요. 어머니, 제발 지아를 지켜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지아만큼은. 나는 선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미야,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지아를 지키자.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상한 남자 2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검은 점퍼를 입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미가 그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저 사람들 알아? 조직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선미 씨, 오랜만이네요. 나는 선미를 뒤로 숨기며 남자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신데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요? 할머니, 비키세요. 우리는 선미 씨하고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당신들 조직은 이미 무너졌잖아요.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무너졌다고요? 두목 1명 잡혔다고 조직이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배신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죠.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세요. 근데 그 전에 저쪽 병실에 있는 여자의 지아였나? 그 애가 안전할지는 모르겠네요.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이 지아를 알고 있다고? 선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발요. 지아는 놔두세요.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도 좋죠. 근데 우리가 더 원하는 건 배신자의 입을 막는 거예요. 나는 즉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빨리요. 간호사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천천히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선미가 남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다 할게요. 제발 지아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선미야, 안 돼.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멈춰. 동네 파출소의 김민수 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관 서너 명이 더 있었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남자들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 씨는 재빠르게 다가와 그들을 제압했어요. 정영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 씨, 어떻게? 어머니가 병원 오셨다길래 혹시나 해서 경찰 지원 요청해 놨어요. 역시 나타났네요, 이 쓰레기들.
남자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선미야, 괜찮니? 선미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렸어요. 아니야. 이제 다 끝났어. 민수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미 씨, 안심하세요. 조직 잔당들 위치는 이미 파악됐어요. 오늘 일제 검거 들어갑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실 거예요. 정말요? 네. 선미 씨가 제공한 증거 덕분에 조직 전체를 뿌리 뽑을 수 있었어요. 검찰에서도 선미 씨를 증인으로 보호하겠대요. 선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보는 며느리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지하의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선미는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가 나쁜 엄마죠? 무슨 소리야? 지아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지아를 아프게 만들었어요. 제가 진작 어머니를 찾아왔다면 지아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선미야, 넌 최선을 다했어. 그거면 충분해. 근데 지아는 수술비가 3천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돈이 없어요. 걱정 마. 할머니가 다 준비했어. 어머니가요? 응. 내 통장이랑 집 담보로 대출 받았어. 지아 수술비는 문제 없어. 선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8년 동안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싫어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왜 너희를 싫어해? 너희는 내 가족인데. 영준이 살아있을 때도 저는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저 같은 며느리를 싫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선미야, 나는 내가 우리 영준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지금도 고마워.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지아의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우리는 지아를 기다렸어요. 할머니, 엄마. 지아가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링거를 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밝았어요. 지아야, 무섭지 않니? 아니요. 할머니랑 엄마가 있잖아요. 저 수술 잘 받고 올게요. 그리고 건강해져서 할머니 떡 장사도 도와드릴 거예요. 나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아. 할머니 믿지? 네, 할머니 최고예요. 지아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손녀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해달라고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 며칠 같았어요. 선미는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죠.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어요. 보호자 계십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환자분 정말 강하네요. 회복도 빠를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선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며칠 후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 앞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8년 동안 도망만 다녔거든요. 이제 조직도 무너지고 지아도 건강해지면 저는 뭘 해야 할까요? 나는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미야, 우리 같이 살자. 네? 내 집으로 와. 지아랑 같이. 할머니 떡 가게도 같이 하고. 우리 세 식구 함께 살자.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저 같은 며느리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넌 내 딸이야. 영준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어머니. 선미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조직 잔당들 오늘 전부 검거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8년 전 아드님 사고 사건 재수사 들어갑니다. 당시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가 사실은 조직이 고용한 사람이었대요. 아드님은 살해당한 거예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네. 아드님 회사 사장이 조직과 한통속이었어요. 아드님이 불법 대출 사실을 알게 되자 입을 막으려고 조직에 청부살인을 의뢰한 거죠. 그럼 우리 영준이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회사 사장도 곧 체포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영준아, 엄마가 진실을 밝혀냈어. 이제 편히 쉬어. 우리가 지아 잘 키울게. 선미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영준 오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요. 그래. 그럼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지. 영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8년간의 오해와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큰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 말이에요. 지아의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드디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날이었죠. 할머니, 엄마, 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지아가 침대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비록 천천히였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어요. 우리 지아 정말 대단하구나. 선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안아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저 이제 건강해졌잖아요. 그래, 미안해. 엄마가 너무 기쁘서 그래. 일반 병실로 옮긴 후 간호사가 지아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보호자님, 이게 환자분 가방 안에 있었는데요. 선미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아에게 17살 생일에 열어보기를. 어머니, 이거. 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준이 필체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지아에게 남긴 편지라고? 지아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었니? 아, 그거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게 준 거예요. 저한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고 17살 생일에 혼자 열어봐라고 했어요. 근데 내 생일이 언제니? 이번 달 25일이요. 크리스마스가 제 생일이에요. 크리스마스. 바로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아야, 할머니랑 엄마도 같이 봐도 될까?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비밀 없이 살고 싶어요. 우리 셋이서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 지아에게. 지아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제 17살이 됐구나. 아빠는 내가 17살이 될 때까지 살아서 지켜주고 싶었어. 근데 아마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지아야. 아빠는 지금 많이 무서워. 나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거든. 근데 아빠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엄마랑 너를 지킬 거야. 만약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편지가 내게 도움이 될 거야. USB 안에는 회사 사장님이 불법으로 돈을 빌린 증거가 다 들어있어.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계좌 내역 전부 다. 아빠는 이걸 경찰에 넘기려고 했어. 근데 사장님이 우리 가족을 협박했어. 그래서 아빠는 이 증거를 숨겨뒀어. 언젠가 내가 이걸 찾아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면서. 그리고 지아야, 아빠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할머니를 꼭 찾아가.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야.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할머니한테만은 꼭 가야 해.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아빠는 항상 후회했어.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엄마랑 할머니가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지 못한 것. 지아야, 내가 아빠 대신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랑 할머니를 이어주는 다리가 돼줘. 우리 세 사람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살 크리스마스에는 꼭 할머니랑 엄마랑 셋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 아빠가 못해준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너희 셋이서 보내줘. 사랑해, 지아야.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미안해. 사랑해. 아빠가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우리 셋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죽기 전부터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뒀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나도록. 우리가 함께 행복하도록. 영준아, 넌 정말 대단한 아빠였구나. 선미가 USB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증거를 경찰에 넘겨야 해요. 그래야 영준 오빠가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그래. 민수 씨한테 바로 연락하자. 민수 씨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USB를 받아본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회사 사장의 횡령, 불법 대출, 그리고 영준 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정황까지 다 들어있네요. 그럼 이제 사장을 잡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사장은 물론이고 조직 두목까지 가중 처벌받을 거예요. 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례를 했습니다. 영준 씨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증거를 수집하셨네요. 제가 꼭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8년 전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사건 진실 밝혀져. 건설회사 사장과 사채 조직 두목 구속. 우리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아들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젊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고 정영준 씨는 회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려다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남긴 증거 덕분에 8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선미가 텔레비전 속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빠,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가족 우리가 잘 살게요. 지아도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어요. 나는 두 사람을 꼭 안아줬습니다. 영준아, 내가 남긴 선물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어. 고마워, 아들아. 그리고 사랑해. 그날 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기 봐요. 눈이에요. 그러네. 영준이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 같구나. 지아가 창가로 다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보고 있죠? 우리 세 사람 이제 함께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셋이서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지아야, 일주일 후면 내 생일이지? 네, 할머니. 그럼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하자. 내 아빠가 원했던 것처럼.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떡 케이크도 만들어 줄게. 그리고 우리 셋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야. 선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를 받아주셔서요. 무슨 소리야? 우린 원래 가족이잖니. 그렇게 우리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아들이 하늘에서 이어준 인연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기적은 아직 일주일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 찾아올 테니까요.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매일매일 건강해졌어요. 벌써 병원 복도를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죠. 크리스마스 전날 의사 선생님이 퇴원 허가를 내주셨어요. 정지아 환자분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미가 의사 선생님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나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어요. 천만에요. 가족분들의 사랑 덕분이에요. 앞으로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아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먼저 돌아가 크리스마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준비하는 크리스마스였어요. 거실에 작은 트리를 세우고 알록달록한 전구를 달았죠. 부엌에선 떡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쑥떡으로 만든 초록색 층, 흰떡으로 만든 하얀 층, 그 위에 딸기를 올렸어요. 영준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떡이었죠. 영준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떡 만들었어. 내일 지아 생일인데 하늘에서 함께 축하해줘. 다음 날 아침 크리스마스가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새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완벽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선미와 지아가 서 있었어요. 지아는 병원복 대신 예쁜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 우리 지아 정말 예쁘구나. 엄마가 사주셨어요. 제 생일 선물이래요. 선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서 와, 들어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거실로 들어온 지아는 트리를 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트리다. 할머니, 이거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지아 17살 생일인데 당연하지. 식탁에는 내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떡볶이, 잡채, 동그랑땡, 그리고 떡 케이크까지. 어머니, 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어젯밤에 조금씩 만들었지. 우리 지아 첫 번째 생일 파티니까 제대로 해줘야지. 우리는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첫 번째 식사였어요. 자, 밥 먹기 전에 지아 생일 축하부터 하자. 나는 떡 케이크에 초를 17개 꽂았습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자 작은 불빛들이 지아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아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셋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던 이후 하고 초를 껐어요. 지아야,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할머니.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그래? 그럼 안 물어볼게. 우리는 웃으며 떡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속 눈이 내리고 있었죠. 지아야, 할머니가 선물이 있어. 나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남편에게 받은 반지였죠. 이건 할머니 젊었을 때 할아버지가 준 거야. 이제 지아 내 거야. 할머니, 이런 소중한 걸 제게 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이건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대대로 물려주는 거지. 할머니가 너에게 주고 나중에 넌 내 딸에게 주는 거야. 지아는 반지를 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지아. 선미도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지아야, 엄마 선물도 있어.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별 모양 펜던트였어요.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엄마, 이거 아빠 목걸이랑 똑같아요. 응. 엄마가 똑같이 만들었어. 아빠가 항상 지아 곁에 있다는 의미야. 지아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제 소원 말해도 돼요? 그래, 말해봐. 저는 소원 빌 때 아빠가 하늘에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이 오래오래 함께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요. 선미가 지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지아야. 우리 꼭 그렇게 살자. 그리고요. 지아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였어요. 액자 안에는 아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젊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빠 사진 가져왔어요. 오늘은 아빠도 우리랑 함께 크리스마스 보내야 하니까요. 나는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함께 있는 걸 기뻐하는 것처럼. 영준아, 내가 원하던 대로 됐어. 우리 세 사람 이렇게 함께 있어. 고마워 아들아. 그리고 사랑해. 나는 액자를 트리 옆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아들도 우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죠. 그날 오후 동네 파출소에 민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큰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지아 생일 축하해. 민수 씨 어떻게 오셨어요? 지아 생일이라고 들어서요.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민수 씨는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회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조직 두목도 징역 20년이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정영준 씨는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하셨어요. 시에서 의로운 시민상도 추서하기로 했대요. 선미가 민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수 씨. 민수 씨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만났을 거예요. 천만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민수 씨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집 담보로 받으신 대출 시에서 지원금으로 전액 갚아줬어요. 범죄 피해자 가족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뭐라고요? 네. 어머니 집은 이제 완전히 어머니 거예요. 그리고 지아 앞으로도 의료비 지원이 나올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8년 동안 무너졌던 모든 게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셨어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가져온 케이크와 내가 만든 떡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할머니, 내년에는 제가 학교도 다닐 수 있죠? 그럼. 우리 지아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학교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해야지. 친구 사귀는 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설레요? 선미가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친구도 못 사귀게 하고. 엄마 됐어요. 이제는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 민수 아저씨 같은 좋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날 밤 9시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트리 앞에서 셋이 나란히 서서 찰칵. 8년 만에 찍는 첫 가족 사진이었어요. 자, 하나, 둘, 셋. 김치. 민수 씨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우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사진을 확인하는데 지아가 말했어요. 와, 우리 정말 행복해 보여요. 마치 원래부터 계속 함께였던 것처럼요. 우린 원래 가족이었어. 잠깐 떨어져 있었을 뿐이야. 맞아요, 할머니. 우린 가족이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 씨가 돌아가고 우리 셋만 거실에 남았어요. 트리의 전구가 반짝이며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죠. 어머니, 내일부터 떡 가게 일 배워도 될까요? 그래, 선미야. 같이 하자. 그리고 지아도 방학 때 와서 도와줘. 네, 저 떡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어요. 함께 떡을 만들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우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요. 창밖의 눈은 멈췄고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우리 집 창문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별이 정말 밝아요. 그래, 지아야. 저게 내 아빠 같구나. 아빠가 우리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아빠가 우리 행복한 모습 보면서 웃고 계실 거야. 우리는 셋이서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지아야.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저물어 갔습니다. 8년간의 아픔과 오해 그리고 슬픔은 모두 눈 녹듯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따뜻한 사랑과 함께할 내일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다시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기적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정영자 할머니는 8년 만에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 선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손녀 지아는 건강을 되찾고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을 받게 됐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지키기 위해 집을 담보로 잡았고 선미는 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악과 싸웠어요. 그리고 영준 씨는 죽음 앞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죠. 가족이란 그런 겁니다.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결국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나요? 오해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용기 내어 먼저 연락해 보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께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좋은 사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